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요번에 진짜 기출 시리즈 문제집이 나와서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NCS 시험 실제 그대로를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그냥 뭐랄까요, 이게 쓸데없는 문제 없이 전부 다 100%를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낌으로 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공부하면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 뭐랄까, 이렇게 파편적인 정보만 있었는데, 온전하게 100% 다 복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여러분 굉장히 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장에 가서도요, 이거 은근히 비슷하구나, 라고 하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실제 시험 문제 그대로. 네. 그 다음은요, 채용기관별 출제 대행사별 시험 유형을 파악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채용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공기업이 있으면, 네. 기업들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생산하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걸 외주에 맡긴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여러 업체에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입찰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낙찰된 어떤 업체가 그 업체가 그 해에 그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굵직한 회사들에 대한 어떤 출제 기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약간이지만 익혀두실 필요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가 요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휴노가 냈다. 휴노형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어떤 또 다른 연구소한테 될지 몰라요. 이번에는 뭐 커리어넷 형이 낙찰이 돼가지고 이번엔 커리어넷 형이 낸데 이렇게 따지면 기존에 봤던 휴노형 문제들을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해서 다음에도 휴노겠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가 여러분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여기서는 볼 수 있던 거죠. 볼 수 있던 이런 회사들에 대한 문제들까지 여러분이 익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출제 기관이 되던 간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다 보고 몇 번씩은 다 익혀본 그런 문제들이 등장한다면 얼마나 시험장 가서 편하겠어요. 익숙한 형태가 등장하니까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사소한 얘기는 하지만 그 출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안 변해요. 그래서 출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각 회사들마다도 또 몇 명이 또 굵직굵직하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는 스타일 그렇게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의 어떤 커다란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내용들만 조금 더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준비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물론 여러분 그 채용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압력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요번에 이런 걸 출제하길 원해 라고 말하면 또 밑에 회사들이 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하긴 할 수 있지만 커다란 틀은 많이 변하진 않는다. 여기 여러분 또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코레일LH, 인천한만공사의 시험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중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2권에 들어가 있고요. 신한은행, 지역농협 6급 2 이렇게 해서 3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10개를 아예 다 복원했다. 아예 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처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 푸실 때는 한 권만 푸시면 절대 안 되고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요렇게 이 회사는 이런 게 등장했구나 이런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ENCS가 ENCS 거의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해서 나는 한국가스공사 농협 걸 내가 왜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익혀보시는 거예요. 비슷한 정도로. 어차피 문제 유형은 여러분 조금 비슷해요. NCS 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NCS 준비한다는 마음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어찌 보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10개 기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어차피 여러분 문제 만들어내는 회사는 굵직굵직한 회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 거 어차피 연습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이거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거기서 거기인 유형으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자 발전이 될 뿐이지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거나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수준의 어찌 보면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네,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권 설명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1권의 한국가스공사 설명 드려보도록 하죠. 자, 시험을 보니까요. 시험 2018년 6월 9일 시행 기준으로 보면 설명 드려볼게요. 출제 영역과 시험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요거 3개 영역이 등장했군요. 하고 18문항, 17문항, 15문항 등장했어요.
총 몇 문항이냐면 여러분 50문항입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시간이 보세요. 60분이에요. 한 문제당 1분, 네. 거의 1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 보고 막 이런 시간까지 하면 거의 1분 될 겁니다. 그죠? 한 문제당 1분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1.2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0.2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1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된다. 그 압박을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되고 요거 여러분 꽤나 고생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네,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한 문제당 1.2분, 한 문제 1분에 풀어야 되구나. 이 압박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NCS는요. NCS가 만약에 시간이 널널하고요.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네, 여러분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풀어요. 다 맞춰요. 그런 건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은 겁니다. 꾸역꾸역 처음부터 꾸룩꾸룩 푸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린 문제 중간중간에 막 껴있거든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찌 보면 이 시험의 합부를 가로지르는 어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어차피 넌 내가 풀 수는 있지만 그래 지금은 안 돼. 너를 풀면 안 돼 하고 쿡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재수 좋아야지 또 합격도 나올 겁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다 도와줘야 돼요. 네, 여러분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른 그날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네. 영역별 시간 구분이 없으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합시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여러분. 시간별로 시간 다 됐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 펴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 능력 문제를 풀다가 이제 18분이 지나면 삑 소리가 나오고 이제 시험지를 내려놓으시고 수리 능력 문제를 올리세요 하고 수리 능력을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통틀어서 50문항이 쫙 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마구마구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들이 여러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은 내비두고요. 쉬운 문제들 제일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후에 풀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형태가 있다라는 거. 5단 감점이 없으므로 찍으세요라는 소리예요. 잘 찍으세요. 시간 관리가 관건이므로 그런 거죠. 네. 요건 여러분 호불호가 갈립니다. 마킹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뭐 자유자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큰 개념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요 두 녀석은 여러분이 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의사소통 능력 18문제가 봤는데 이렇게 중문항에 한 문항짜리 있고 단문항에 한 문항짜리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요. 제 앞에는 기초인지라서 여러분 기초인지는 조금 쉬운 것들, 흔히 말하는 눈썰미로 많이 풀 수 있는 것들, 약간 외워서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요. 응용 업무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읽고 뭔가를 느껴야지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이쪽이 쉬우니까 이쪽에서 시간 많이 아끼시고 이쪽이 어려우니까 이쪽에 시간을 소비하시는 건데 웬만하면 이쪽에서 최대한 한 문제당 많이 줄여놔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줄여놔서 그 남은 시간을 뒤에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면 중문항인데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첫 턴에 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첫 턴이에요. 첫 턴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내가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1번부터 50번까지 보는데요. 네. 첫 번째 턴에 딱 도는데 내가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는 첫 턴에 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약간 걸릴 것 같다. 약간 오래 걸릴 것 같다. 약간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넌 잠깐 뛰어 넘어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턴에 그런 것들 다시 돌아와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제 고정관념으로 이제 문제를 푸신 분들은 1번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더니 한 30몇 번까지밖에 못 풀어요. 그럼 나머지 15개를 다 찍어야 되죠. 이렇게 꽝꽝꽝꽝꽝. 그런 경우가 절대 없게끔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못 푸는 거는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못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거는 첫 턴에는 돌리지 마시고 두 번째 턴 정도로 돌리세요. 첫 번째 턴은 무조건 읽어서 다 맞출 수 있는 것들. 쉬운 것들. 쭈르륵.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쭈르륵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형태가 그래요. 자, 아무튼 단문장에 두 문항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냥 어우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두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중문장에 한 문항 정도 등장한 거 있다면 아우 이건 시간 좀 걸리겠는데 넌 잠깐 기다려봐 하고 넘겨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시험 풀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력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한 문제당 한 2, 30초 내로 풀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하면 여러분 여기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긴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를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 30초 풀어 그러면 못 푸는 문제도 있고 분명히 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의사소통 문제는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원래 갖고 있던 독해력과 관계가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단시간에 뭔가 이렇게 성장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쪽 중학교 수학 정도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수학은 여러분 잘 하셨잖아요. 그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쪽은 공부를 하시면 금방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팍 아끼고 이런 데서 시간을 조금씩 소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아까 잡았는데 한 20초, 30초 내에 푼다면, 그죠? 2, 30초가 남으니까 이쪽 문제를 1분 20초에서 1분 30초 내에 풀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게 쌓이면 2분 넘어가도 한 문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많이 세이브를 해놔야 이쪽에 토스를 해줘야 이쪽에서 편하게 마음을 풀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1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가정하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문제 해결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빨리 풀어야 되고 이쪽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당연히 넘기고 다음에 다음 턴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한 3, 4턴 정도의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1턴은 보자마자 풀릴 수 있는 거, 두 번째 턴은 그래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거, 세 번째 턴은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그럼 여기까지 하면 아마 거의 시간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턴을 돌 수 있으면 한 문제 정도 이제 돌고 이제 아마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네 번째 턴은 이제 과감하게 쾅쾅쾅쾅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옳은 패턴이에요. 이런 거 없이 접근하시면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네. 이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문제를 계속 볼 테니까요. 여러분 보면서 제일 주요하게 느끼셔야 되는 거는 오호, 이런 게 시험 문제구나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출문제는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동형 문제를 뒤에다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기출문제 같이 보시고 동형 문제를 여러분이 시간 재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감을 잡아보는 거죠. 아하, 내가 이 정도 도달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가스공사 기출문제 수리능력 문제입니다. 네. 자, 이 문제 얼마 만에 풀라 그랬죠, 여러분? 네, 꽤 빨리 풀어야 돼요. 수조에 물을 퍼담아 가득 채우는데 A는 3분, B는 9분이 걸린다. 딱 봐도 1의 양이네요. 또한 가득 찬 물을 빼는데 C는 6분, D는 12분이 걸립니다. 물이 절반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얘는 붓고요. 얘는 물을 뺀대요. 그랬을 때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꽤나 많이 등장하던 1의 양에 대한 문제예요. 1의 양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3분의 1, 9분의 1, 12분의 1, 6분의 1 이런 걸로 버리시고, 자, 3과 9와 6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왜 구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구해보세요. 3, 9, 6, 12의 최소 공배수 대략 36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통의 용량을 36이라고 보세요. 36, 리터라고 보셔도 되고, 톤이라고 봐도 되고요. 네. 무게로 본다 그러면 네. 왜 이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되물어 봅니다, 여러분한테. 왜 꼭 무조건 1의 양을 1로만 놔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차피 1로 놓쳐도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이것도 가정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가정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거에 최소 공배수로 놓을래. 왜 최소 공배수로 놓냐면요. 나눠주면 엄청 쉬워지는 수들이잖아요. 다 배수들이니까. 3, 9, 6, 12의 배수들이잖아요. 이게 배수잖아요. 약수들인 거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흔히 말하는 능력화가 쉬워져요. 잘 보세요. 1로 놓자 그러면 A는 3분 걸린다 그랬으니까 능력이 3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놔버리면요. 3분 동안 얘를 다 채울 수 있대요. 그러면 1분에 12를 채울 수 있는 녀석이죠. 능력이 쉬워져요. A는 12리터를 채울 수 있어. B는 1분에 4리터를 채울 수 있고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죠. C는요. 빼는데 6분 걸린대요. 그러면 6리터씩 뺄 수 있는 거죠. 네. D는요. 12분 걸린대요. 그럼 3리터씩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버리니까. 자, 물이 절반까지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8리터가 차 있고 나머지 18리터를 채워야 되는데 얘네들을 동시에 다 가동시켜 버리겠대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1분당 몇 리터를 붓고 있는 거죠. 1분당 16리터를 불 수 있고 얘네는 1분당 9리터씩을 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작용되기 때문에 1분당 7리터씩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네 개를 동시에 작용시키면 1분당 7씩 플러스가 돼요. 그럼 여기 18리터를 채우려면 몇 분 걸립니까? 해요. 답은 7분의 18. 어렵나요, 여러분? 이렇게 풀면? 쉽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좋아져요. 간단한 거는 뭐 분의 1, 분의 1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큰 틀을 변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원래대로 접근하시되 변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할만하겠다 생각되시면 곧바로 지금 바꾸세요. 곧바로 지금 바꾸고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요렇게 푸는 게 가장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요. 이해가 쉽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편해져요. 근데 이제 분수로 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차피 배울 거면 복잡한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식을 배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요게 나은 건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찌 보면 성향이긴 하지만요. 다음 문제 볼게요. C기업의 2016년 입사자는요. 남녀 모두 몇 명이에요? 네. 300명. 2017년은 311명. 그러면 16년에 남자 사원의 수는 8% 증가했고 여자 사원은 5% 감소했다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미지수로 놔야 될 겁니다. 그죠? 2016년에 입사자 X, 남자 입사자 X, 여자 입사자 Y라고 놔주면 이 둘의 합한 게 300명이었구나. 그리고 남자는 8% 증가했기 때문에 0.08X가 증가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감소한 여자는요, 0.05Y가 감소했어요. 했을 때 몇 명이 늘었나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300명에서 311명이니까 여기가 11명이 늘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기가 289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빼기 11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11명 감소했구나. 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증가했기 때문에 더하기 1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원래 이 식은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1.08x 더하기 0.95y는 311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원래 있던 x의 108%, 그죠? 8%가 증가한 108%가 됐다는 소리고요. 얘는 원래 있던 100%에서 5%가 감소한 95%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식화시킨 게 원래 요 식이고 요 식이랑 요 식을 연립해서 나온 식이 요겁니다, 여러분. 두 개를 뺀 거예요. 이 식에서 이걸 빼면 이 식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걸 한 번에 예상하는 게 좋아요. 이 식을 한 번 더 써서 이걸 빼서 이 식을 유도할 바에는 한 번에 이 식을 유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풀이를 여러분 익혀두시기 바래요.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만 따로 계산해서 뭔가를 풀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여러분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곧바로 100배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여사원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y를 구해야 되니까 x를 지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차피 8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8x 더하기 8y 여기다 8배 한 겁니다. 위에 식에다가요. 2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 놓고 두 식을 빼보죠. 그럼 8x랑 8x는 날아가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3y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300이고요. 감사하죠? y는 1000이네요. 아, y는 100이네요.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원래 100명이었대요. 끝난 건가요, 여러분? 네. 그 입사한 여사원의 수 y를 구하세요 문제였으니까 1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건 여러분 익숙해지면 한 20초, 30초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작년도 x 더하기 y는 300, 311명이네. 증가한 거 0.08x 빼기 0.05y는 11. 빨리 연립해야지 하고 연립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빠르면 20초 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오래 걸리지 실제로 풀면 여러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무튼 익혀보세요. 이런 문제가 등장했구나.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전제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정오표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상하 간격이, 네. 상하 간격은 2cm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가로 길이가 12cm이고요. 세로가 15cm인 직사각형 모양 그림이 20점이 있는데, 필요한 수량의 그림을 골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각 그림 간의 한 변의 길이가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0점을 다 써서 아무튼 네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만들란 소리예요. 그럴 때 이 좌우 간격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좌우 간격이 지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생각해 보세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5랑 2cm 중에서 좌우 간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이쪽으로는 5줄을 세우고 이쪽으로는 4줄을 세워줘야 그래도 가장 긴 녀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장 기다란 녀석. 그죠? 그럼 20개를 다 써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여러분 아마 최고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0개를 다 써서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접근하시고 여기가 2cm구나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세로가 15거든요. 그럼 15짜리가 4개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2cm라고 가정이 되어 있다면 66cm예요. 요 한 변의 길이가요. 그죠? 그럼 이제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하나가 12, 12, 12였으니까
요 그림의 개수만 해도 60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간격이 4개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4x 그것이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4x가 6cm예요. 그래서 x는 1.5cm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간격이 1.5cm입니다. 라고 나오고 넓이 중에 가장 큰 넓이는 이쪽 66, 이쪽 66짜리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림을 제가 지금 조금 삐뚤하게 그렸는데요. 요 위쪽의 공간과 이 옆쪽의 공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는 게 이 문제는 맞아요. 그냥 그림을 끝 테두리로 하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66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끝자리 판별법만 보면 66하고 66 곱하면 여러분 어차피 끝자리는 6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6으로 끝나는 것만 찾아주셔도 돼요. 얘가 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4번 체크하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아무튼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자,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 그 여지가 좀 있었어요. 여지가 좀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사람이 만든 문제라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는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능처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수능처럼 완전 공정하다. 이게 막 흔히 말하는 굉장히 검토의 검수를 다 거쳐가지고 완전한 뭐죠? 완전 무결이라고 그러네.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이쪽 사기업들이니까요. 약간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이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암만 그걸 시험장에서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네 어찌 보면 그냥 여러분이 의리예요. 완전 의리예요. 시험 정정신정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점수 나와봐야 내가 몇 점이네 이렇게 아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냥 나와봐야 내가 아는 거지 뭐 내가 따지고 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잡으셔야 되냐면 가장 옳아 보이는 거. 그래도 이건 좀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옳아 보이는 거. 그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불합리함이 좀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요. 네, 참고하세요. 참고. 유진이는 중간고사에서 5과목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A와 D가 같을 때 국어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랬거든요. 국어랑 사회 점수의 평균은 71점이래요. 그러면 국 더하기 사회가 71점, 평균이 72점이네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사회, 과학, 수학 점수의 평균은 55점입니다. 그럼 사회, 과학, 수학이 55 곱하기 3이 나오겠죠. 평균이니까요. 수학과 영어 점수의 평균은 75점이다 그랬네요. 네. 수학과 영어 점수의 평균이 75점이래요. 그러면 수학 더하기 영어가요. 7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과학 점수는 5과목 평균과 같다 그랬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5과목 평균이거든요. 지금 5과목을 볼 거고요. 100점 만점이에요. 5과목 평균과 같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그 5분의 하고 국수 4, 국수 0, 4까지 넣을게요. 네. 국수 0, 4. 과를 넣고 이게 과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과학 점수는 5과목 평균과 같대요. 그럼 여기 5과가 올라가면서 과가 하나 넘어가면 국수 0, 4는 여러분 몇 점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4배의 과라는 개념이 나오죠. 4과예요. 4과. 이해되셨나요? 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네, 142점, 165점, 여기는 150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붙을 수 있는 게 참 있으면 좋겠는데 네, 딱히 붙을 수 있는 식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자가 5개예요, 여러분. 문자가 국수, 영, 사, 과 5개인데 식은 4개예요. 풀릴 수 있나요, 여러분? 못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어라? 왜 식이 4개밖에 없어? 5개인데 문자가? 그럼 나 어떻게 풀라고? 못 풉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게끔 어떻게 무슨 꼴이 나오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보일 리는 없어요, 여러분. 막 어떻게든 연립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보일 겁니다. 네, 그래야 보여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노력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보니까요. 일단 사랑 사는 겹쳐서 사회는 지울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럼 뭐 국어, 과학, 수학에 뭐 차가 나오든지 그걸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나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차라리 과를 넘겨요, 이렇게. 4 더하기 수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165 빼기 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4 더하기 수는 165 빼기 과예요. 그죠? 그러면 국어 더하기 영어는요. 좀 지저분해요. 국어 더하기 영어는 여기 4 플러스 수학 요거 두 녀석이 165 빼기 과니까 여기다 165 빼기 과는 4과였단 말이에요. 그럼 과 넘어가고 다시 165 넘어가면 9 플러스 0은 5과 마이너스 165 이렇게 적힐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럼 국어랑 영어를 합한 거는요. 5배의 과학에서 165를 뺀 거랑 같대요. 자, 아무튼 국어 영어 나왔고요. 또 국어 영어 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과학은 나와도 돼요, 여러분.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자, 이번엔 요 두 식을 빼볼까요? 네. 국어에서 국어 더하기 사회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사회는 날아갈 거고요. 국어에서 과학 빼고 수학 뺀 녀석이 140에서 16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다시 수학하고 영어를 더해 볼 거예요. 네. 수영이 150이었거든요. 이걸 더해 볼 거예요. 요 식에다가. 그러면 국 빼기 과, 수학 지워지고 플러스 0은 뭐가 나오나요?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100 몇이 나오죠? 130, 127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학이 넘어가면 똑같은 식이에요, 여러분. 국어 더하기 영어가 이거 나왔는데 국어 더하기 영어가 127 플러스 과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4배의 과학은 165가 넘어오면 280이 아니라 292가 나오네요. 지워지면서 과학 점수 정도는 나오네요. 74, 28, 73점이에요. 라고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73점에 과학에 여러분 73점이래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대입 한번 해보면 뭐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365점이 나옵니다. 그죠? 5배의 과학이니까 365점이 나오는데 거기서 165점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200점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 안 풀리는 식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식인데 우연찮게 지금 과학은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긴 한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네? 200이 나왔죠, 이렇게. 근데 보면 국어 더하기 영어가 200점이래요. 끝났죠, 그러면? 왜요? 100점 만점이거든요, 둘 다. 5과목, 각 과목 100점 만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100점, 영어도 100점이었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국어도 100점이고요. 영어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식들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이건 제가 볼 때 시간 내에 절대 못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2, 30초 내에 풀려고 문제를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한 문제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거는 시간 끌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보기가 5개인데 미지수가 5개인데 어떻게 지문이 4개밖에 없어? 못 푸네? 라고 판단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오래 걸리겠구나.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 그럼 느낌이 이상해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눈치채는 게 여러분 뭐 말같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한번 익혀보는 거고 겪어보는 거고 네.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네, 뭐 답안지를 보셔도 여러분 비슷하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어랑 영어를 더했을 때 200점이 나와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 못 풀어요. 네. 아무튼 꽤나 복잡.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A 50대 중 16대를 기계 B로 교체를 해요. 아래 자료를 판단할 때 기계 교체 후 하루 동안 불량품으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손실액을 볼게요. 일단 하루 생산량은 5,000개고요. 거기에 불량률이 2%예요. 그러면 하루에 0.02를 곱하는 거죠. 5,000에다가. 그죠? 그럼 몇 개가 나오죠? 네. 이거 00을 하나 지워주고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50 곱하기 2가 나오니까 100개가 불량품이에요. 100개가 불량품이면 한 개당 6,000원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나 많은 손해가 있네요. 네, 뭐니? 네, 60만 원의 손해가 있어요. 한 대당. 그런데 이제 B를 만들면요. B를 바꾸면 그죠? 그럼 8,500개를 만드는데요. 8,500개에서 불량률이 여러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5개가 불량품이고 여기서는 한 개당 손실액이 7,000원이래요. 그럼 7,000원 곱하면 될 테고 000, 75, 35, 78에 56에 59만 5천 원이 손해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59만 5천 원 얼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5천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뭐 큰 차이도 아니네. 이건 여러분 뭐 몇 개를 맨날 생산한다 그런 것도 다 때려치고요. 그냥 단지 손실률만 보는 거예요. 손실낸 금액. 그러니까 뭐 하루에 정해져 있다.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비를 바꿔주면 8,500개로 뭔가를 계산해서 몇 대를 뭐 놀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비를 바꿨을 때 50대 중 16대를 바꿨을 때 흔히 말하는 손실액의 차이만 구하세요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산량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A가 여러분 16대인데 16대를 B로 바꿨다? 그러면 원래 손실액은 여러분 얼마였던 거예요? 네, 원래 손실액은 그러면 60만 곱하기 50대였었는데 여기서 뭐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60만 곱하기 34대가 됐고 그 다음에 59만 5천 59.5만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16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요거 쓱쓱 날라가면 60만 곱하기 34를 뺄 거니까요. 16이 나올 겁니다. 그죠? 요게 이렇게 변했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네.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입니다. 그럼 60만에서 59.5만 곱하기 16이니까 결국은 5,000원 곱하기 16개만큼의 차가 나오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지금 식을 너무 어렵게 잡은 것 같긴 해요. 네. 자, 요건 그냥 취소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보면 한 대당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5,000원씩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한 대 바꿀 때마다. 그럼 16대를 바꿨기 때문에 16 곱하기 5,00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한 내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8만 원 어떻게 보면 손실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요 문제는 여러분 그냥 만만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토지평가에 관한 지침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평가에 참여한 평가업자가 10명이고요. 당해 평가 비용이 50억 원이라면 수수료 총액은 얼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평가 수수료는 평가 평균 수수료 곱하기 100분의 10이라고 합니다. 평가 평균 수수료라고 하는 말은 자,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세모라고 놓을게요. 세모는 이란 소리예요. 세모는 당해 사업의 평가 비용을 감정평가업자 수, 여기 평가업자 여러분 10명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10으로 나눴구나. 그 녀석의 평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모는 평가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녀석을 10으로 나눈 겁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아무튼요. 기본 수수료 했고 500만 원이 나왔고요. 검토 수수료는 할인이 반영된 평가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평가 수수료란 말을 동그라미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란 소리예요. 수수료 할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평가 평균 수수료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귀찮았던 이 세모죠. 네, 세모라는 겁니다. 세모가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동그라미에 10% 할인. 네, 세모가 1억 원 이상일 때는 동그라미에 20% 할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 가운데 계속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뭐 어쩌라고 평가 평균 수수료, 평가 수수료 뭐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획일화 시킬 때는 좀 필요해요. 이런 모양들이. 이해되셨죠? 수수료 총액은 기본 수수료, 얘랑 검토 수수료 얘네 둘을 합한 거구나 라는 개념이고요. 아무튼 지금 수수료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요 내용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4번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본 수수료가 일단 500만 원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검토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검토 수수료라는 거는 할인이 반영된 평가 수수료래요. 그쵸? 네, 그럼 지금 보니까요. 당해 평가 비용이 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 평가 비용이 50억 원이에요. 그럼 50억 원을 여러분 감정평가사로 나눠주면 5억이죠. 네. 그리고 그 5억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 평균 수수료가, 네, 5억이에요. 5억입니다. 여기가 5억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평가 수수료의 20%를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럼 평가 수수료를 구할 때 여기 세모에다가 여러분 5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평가 수수료 동그라미는 5억 곱하기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10%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평가 수수료가 5천만 원인데 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5천만 원에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를 할인한 80%를 받겠어요. 라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0.8을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가 완성이었다면 20%를 할인해 주세요. 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는 80%만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0.8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곱하기 0.8을 하면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가 그러면 4천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기본 수수료가 500만에 여기 4천만 원이 검토 수수료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4,5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왔다 갔다 지저분하게 풀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 가운데 페이크에 걸리면 안 돼요. 페이크를 걸리지 않아야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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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이런 말들의 네모칸, 세모칸 이런 식으로 문자화 시키는 게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알겠나요?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 대충 느낌 와요.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정신없어요. 그럴 때 대비하는 문제예요. 알겠나요? 네.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문제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것들은 차라리 세모는 모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학교 성적과 부모의 학력에 따른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학교 성적에 따른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로 나온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성적에 따른 뭔가 있네, 뭔가 있네. 그냥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문제 내려올게요. 학교 성적과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의 평균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네.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앞에 내용을 안 읽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거 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학교 성적과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의 평균이래요. 이것도 여러분 말 굉장히 어렵죠. 세모. 네. 학교 성적과 세모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세모란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세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학교 성적은 여러분 여기 있죠. 학교 성적과 세모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자, 비례하나요? 평균이라 그랬어요. 세모의 평균이 여기 있죠, 여러분. 네. 여기는 비례하나요? 상위 10%일수록 높나요? 그 다음은 적나요? 그런 개념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순서대로 여러분 어때요? 주르륵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일수록 네, 성적이 나쁠수록 평균적으로 낮아요. 높으면 높아져요, 점점. 그럼 비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적이 지금 높아지고 있구나 느낌이 오는 거네요. 아무튼 이거는 맞는 말이라서 이건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2번은요. 중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그랬어요. 네, 중학교 성적 상위 10% 이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모는 상위 61에서 80과 하위 20% 이내 학생들의 세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네. 볼까요, 여러분? 8.9시간은 상위 60에서 80, 여기죠. 여기랑 여기 내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이건 여러분 뭐 무조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이것보단 크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쪽이 많다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네 라고 판단하신 분도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얘는 왜 틀렸냐면요. 참여 시간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의 참여 시간. 그러면 10% 곱하기 어떤 이게 만약 1000명이었다 그러면 네, 1000명의 10%는 100명이잖아요. 100명의 학생들이 8.9시간씩 사교육을 받았대. 해갖고 10%에 해당하는 총 시간을 구하고요. 또 여기는 결국 몇 퍼센트 사람이에요? 40%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었으면 400명의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량으로 보면 여러분 당연히 밑에 게 더 큽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틀렸기에 망정이지 얘가 만약에 적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적네. 답 2번 고르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정확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냐면요. 참여 시간의 이 값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해야 돼요. 절대량들의 합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교육 참여 시간이라고 적혀있는 이 값은 이라는 해석이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계산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참여 시간? 그럼 저 사람들 참여 시간 다 더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잖아요. 100명의 참여 시간 다 더하고 요즘 400명의 참여 시간 더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가 커서 다행이었지 이게 많이 작아졌으면 여러분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이냐 이 수치만 갖고 보라는 거냐 그런 차이까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지금은 이해 안 될지언정 조금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다 이해될 겁니다. 3번은요. 학교 성적으로 나눈 그룹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 참여 시간이 같은 그룹은 2개이다 그랬어요. 네. 자, 학교 성적으로 나눈 그룹이에요. 학교 성적은 여기 위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 참여 시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참여 시간에 어찌 보면 네. 그 각각의 평균이긴 하겠죠. 실제로 상위 10% 내에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왔습니다라는 소리고 이 평균은 요 셋의 평균이라는 소리일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포되어 있는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긴 한데요. 자, 아무튼요. 여기 두 개가 같은 것이 있니에요. 여기 두 개에서 같은 그룹이 두 개나 됩니까? 그랬거든요. 얘네들은 같네요. 얘네들도 같고요. 뭐예요? 이거는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맞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오히려 쉬운 문제가 답이 나와버렸어요. 네. 4번은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이의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 시간은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자,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밑으로 갈수록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늘어나나요? 줄었죠. 여기 마지막에.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어머니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일 때 아이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 참여 시간은 계속 늘어난다 그랬네요. 자, 요 라인인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여긴 늘어났는데 여긴 줄어들었죠? 네. 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네요. 답은 쉽게 3번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 안 했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아니네 맞네 아니네 이렇게 표현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빨리 풀려면 이거 풀고 여기서 맞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나요? 밑에 거 보고 있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풀고 싶어요. 굉장히 풀고 싶고 맞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잘 풀고 싶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얘가 답이라고 결정이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봐서 밑에 답이 완전히 아닐 정도로 그래, 3번이 확실히 답이야 라고 나를 믿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요 밑에 거 보는 10초, 20초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아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실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붙은 사람들 후기 한번 읽어보시던지 뭐 아무튼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푼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이에요. 다 풀었다 합격이에요. 그냥. 네, 여러분이 다 풀었어요. 능력으로. 그럼 합격. 대부분 이제 NCS에서 여러분 이제 나오는 평균적인 합격 점수가 83에서 한 85점 정도 되거든요. 이건 이제 기타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공기업들의 합격 컷이에요. 그럼 83, 85 정도가 합격선이라면 50문제였으면 여러분 지금처럼 50문제였으면 몇 문제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41에서 43개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죠. 조금 위험하니까 43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2점씩 계산했을 때 86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43개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는 소리는 7개는 여러분 어때 된다는 소리예요? 틀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7개를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래 걸리는 7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에 50문제를 딱 보자마자 7개를 따다다다닥 스캔만 할 수 있으면 그 7문제는 안 풀고 나머지 걸 그 시간 안에 60분 내에 다 풀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풀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의 어찌 보면 이것도 뭐 다 틀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날 컨디션 따라서 정말 재수 좋아서 한 2-3개 더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비록 43개에서 많이 몇 개 정도 틀렸다 해도 흔히 말하는 보전이 되면서 또 합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아예 제외될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꽤나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난 주구장창 풀 거야. 나는 그냥 이건 풀어봐야 돼. 아, 이건 여기까지 풀어봐야 이게 완벽히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문제를 풀면요. 아예 7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10개, 20개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요. 이렇게 답이 결정됐을 때는 과감하게 얘를 믿고 넘어가세요. 밑에 보기 더 이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제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